지난 시간에 저당권 공부했는데 저당권 문제를 뒤에 있는 문제를 한 2문제만 풀어보고 그러고 계약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당권의 44번 한번 풀어볼까요? 433페이지 44번 찾았어요?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피담보 채권은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자 간에 합의가 되면은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1번 맞았죠. 위약금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다. 약정이 됐고 등기가 되면은 담보된다고 그랬죠.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았죠. 이것도 약정이 되고 등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에서 비담보 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종전의 소유자가 채무자니까 채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틀렸죠.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한 사람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그 임차권인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은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5번. 저당권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는 거. 자, 이 지연배상은 1년분의 한도까지라고 그랬죠? 1년분의 한도까지는 제3취득자나 후순위 권리자와 관계에서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죠. 채무자는 1년분의 한도까지가 아니고 무제한 다 갚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아무튼간 5번도 맞았죠. 그래서 얘기했고 또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 50번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436페이지 50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피담보 채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래야죠. 채무자 아까 그 아파트를 살 때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채무 변경하면서 사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무자의 변경할 수 있죠. 1번 틀렸네 벌써. 2번. 1년분에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은 전액이 다 담보된다. 그렇죠. 이자나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까지 다 담보되죠. 그러면 2번 맞았고.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죠. 기본계약이 있어야죠. 대출계약이 있어야죠. 그래야 근저당권이 성립되죠. 그러면 3번도 맞았죠.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채권액이 확정된다고 했죠? 매각대금 완납 시. 이것이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매각대금 완납 시. 그러면 4번도 맞았네요.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비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밖에 안 돼요. 초과 부분 전액 변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고 초과 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겠어요. 그렇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 부분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일부 변제밖에 안 되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죠. 그러면 5번도 맞았고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자, 이래서 우리가 저당권을 정리했고 계약 총론으로 들어가야죠. 우리 계약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이게 10문제짜리죠. 총론이 5문제, 강론이 5문제. 그러면 계약 총론은 계약의 종류부터 시험문제 나오니까요. 446페이지. 자, 계약의 종류 446페이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라고 나눠지죠. 쌍방이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일방이 의무를 지고 있는 걸 이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편무계약. 그러면 여기 구별의 실익이 있잖아요. 동시행 항변권과 유언부담 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한해서 생기죠. 동시행 항변권과 유언부담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생긴다? 쌍무계약에서.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다. 계약이 대가의 지급이 있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대가의 지급이 없는 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15가지의 전형계약 중에서 무상으로만 가능한 것이 딱 두 가지죠. 제일 밑에 증여와 사용대차. 이건 반드시 무상해야죠. 증여와 사용대차는 반드시 무상입니다. 그러면 유무상의 구별의 실익,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447페이지 제일 위에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금 계약이나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런 것들이 모든 유상계약에 다 준용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567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모든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거기에 핵심 파트가 두 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러면 맞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러면 유상이다. 이러면 맞았어요.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다.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이러면 틀려요. 왜 틀렸는가?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인 것이 있어요. 그게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는 15가지의 전형계약 중에 하나죠. 우리 계약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15가지 열거되어 있는 계약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현상금이 달려있는 광고를 현상광고라고 그래요. 현상금이 달려있는 광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범죄자가 참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 범죄자를 신고해주는 국민 여러분들을 신고를 해준다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때려야 안 돼요. 뉴스 광고 때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현상금이 달려있는 광고를 현상광고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잡아줄게요. 나한테 1,000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죠. 잡게 됐을 때, 그 신고해서 잡게 됐을 때 그분한테 1,000만 원 드리는 거잖아. 그러면 1,0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반드시 유상해야 아니에요. 대가의 지급이 있잖아. 근데 유상인데 이건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편무죠. 쌍무는 쌍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쌍무죠. 매매계약.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쥐하잖아.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양쪽에 의무를 지고. 근데 여기는 범인을 잡게 되면은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1,0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가 있으니까 유상이면서도 편무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범인을 잡게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약정만 갖고 성립되는 거예요. 잡게 돼야 성립되는 거죠.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약정만 갖고 성립, 대부분의 계약은 약정만 갖고 성립돼요. 그걸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정 갖고는 안 돼요. 광고 내용이 실현이 돼야, 실천이 돼야 계약이 성립돼요. 이걸 실천계약이라고 그래요. 광고 내용에 맞는 실현된 자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상이면서도 편무계약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다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왜 틀렸는가를 지금 설명한 거죠. 유상이면서도 편무계약이 있으니까. 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은 합의만 갖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죠. 거기 민법상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두가 이에 속한다.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낙성계약이 아니에요. 요물계약. 이거 하나. 전형계약 중에서는. 그럼 요물계약이 뭐냐? 합의 위에 물건의 인도나 기타의 흡부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 이걸 실천계약이라고 그래요. 실천계약. 요물계약이 현상광고 거기 그다음에 계약금계약. 계약금계약이 4번 나왔어요. 계약금계약. 그다음에 대물변제계약. 하나 더 얘기하면 임대보증금계약. 이 4가지를 요물계약이라고. 임대보증금계약. 우리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주면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게 요물계약이다. 원칙은 요물계약이죠.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여러분들 3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은 그 계약은 3년 동안 지속되게 효력이 발생하고 있죠. 그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도인이 재산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 주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 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거. 계약의 성립이다. 계약의 성립은요, 우리 계약법에 열거되어 있는 계약의 성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세 번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자,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의가 돼야 하는 객관적 합의만 갖고는 안 돼요. 객관적 합의도 이루어져야죠. 내용이 일치돼야죠.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돼야죠. 근데 당사자도 일치돼요. 주관적 합의라고 그러죠. 당사자도 일치돼야 한다. 그 지난번 여러분들 기출문제로 나왔죠. 갑이 을에게 그림을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승낙하면은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병이 승낙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죠. 왜? 당사자가 불일치됐으니까. 내용도 합치돼야지만 당사자도 합치돼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그럼 불합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의. 계약은 불성립되죠. 불성립으로. 자, 여러분들. 자, 계약이 성립돼야만이 유효, 무효를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유효, 무효를 따져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됐을 거니까 이건 착오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 사유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착오라는 것은 일단 계약은 성립된 거야. 성립은 됐는데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죠. 그러면 성립이 안 되면은 취소 사유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약이 불성립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도 없다라는.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청약이라는 것은 자,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죠. 거기에 맞는 승낙만 이루어지면은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의사표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그러죠. 청약. 자, 그러면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되죠.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것.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것, 유도하는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죠.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의 통지, 사원 모집 광고를 때렸어. A라는 회사가. 그러면 내가 당신 회사에 입사하겠습니다라고 입사 원서를 내도록. 입사 원서라는 건 청약이야. 내가 당신 회사에 입사하겠습니다. 입사 원서를 내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집 광고를 때린 것은. 그러면 입사 원서를 냈다고 해서 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유인자가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여기 그 A라는 회사 측에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이래갖고 합격 통지를 해야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유인자의 승낙이 있어야.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이거 입사 원서만 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자, 아무튼간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틀리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책을 볼까요? 거기 제일 위에 448페이지 제일 위에 객관적 합의, 내용의 합치, 주관적 합치, 상대방 합치 이게 다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제일 위에. 그래서 거기 참고의 박스에 2번에 두 번째 줄 따라서 숨은 불합의가 있는 경우 불합의가 됐으면 계약은 불성립되죠.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착오 이유로 한 취소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거기다 비유치하죠. 계약이 불성립된 것은 착오 문제다. 착오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취소 사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계약이 불성립된 거니까. 무효 취소 사유가 생길래도 일단 계약은 성립돼야 무효 취소예요.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를 논할 여지도 없어. 그렇죠? 그렇다는 거. 청약은 거기 이 세 번째 줄 승낙만 있으면은 곧 계약이 성립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청약자가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게 청약이라는 거. 자, 청약의 성질과 요건이다. 의사표시이고 여기 449페이지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유효하다는 거. 여기 2번의 두 번째 줄. 우리 신문 광고로 청약할 수도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유효하다는 거. 청약과 청약의 유의는 구별된다. 청약의 유의는 상대방의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청약의 유인이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봐야죠. 거기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그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다, 계약 내용은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449페이지 거기 팔렛박스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우리 상대방이 광고 내용을 전제로 하는 청약을 하고 광고주도 그에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잖아. 모델하우스의 손님들을 분양계약을 수분양을 몇 개 하려고 모델하우스에 뭐 욕조는 이태리제 욕조를 해놓고 실제 아파트는 중국제 뭐 이런 허름한 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욕조를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재료가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구속력이 생긴다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광고만 삐까번쩍하고 이 뭡니까? 저기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한다면은 그 광고 내용도 계약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합의가 됐다 한다면은. 자, 청약의 효력이다. 청약의 효력 시기는 제일 밑에 줄에 밑줄 쳐야겠네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구별되지 않고 도달시에다 동그라미 쳐.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하죠. 격지자와 대화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시간상의 간격을 두고 차이가 나요. 대화자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시간의 간격 없이 즉시 이루어져요. 그걸 대화자의 계약이라. 격지자의 계약은 청약 후, 일주일 후에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격지자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문제 참 잘 나와요. 별것도 아닌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금방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쳤듯이 다 도달시에 효력이 생겨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다 도달시. 근데 승낙이 대화자는 도달시예요. 근데 이 격지자가 틀리죠. 격지자는 승낙의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돼요. 그래서 이게 청약과 승낙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헷갈리지 마세요. 뭐가 발송 시다? 승낙이.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시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다 도달시. 자, 직장에 넘어가서 잘 위에 니은번 이거 별표해야겠네. 잘 위에. 자, 청약자가 청약의 발신 후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망에다 동그라미 치죠.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제한 능력자에다 동그라미 치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그래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대로 유효하다 이겁니다. 청약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물론 다만 위임, 고용, 조합계약 이것들은 청약자가 개성이 중시되는 계약이에요. 그자가 아니고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나 고용계약을 맺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어떤 사무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맺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청약자가 사망했을 때 그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죠.
대성이 중시되는 계약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닌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청약의 구속력이다 해서요. 자, 기억번.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죠. 도달한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럼 거꾸로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약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냐. A번.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죠.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됐어.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B번. 상당한 기간까지 청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죠. 451페이지. 자, 우리 청약의 효력, 그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까지 승낙을 해야 승낙으로서 유효하죠. 그걸 승낙적격이라고 그러죠. 승낙적격. 승낙이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에 일치돼야지만 또 청약자한테 승낙해야지 아무한테나 승낙해서는 아무 의미 없죠. 청약자한테만 해야죠. 거기 1번에 특정인, 즉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합치돼야 한다.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되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청약을 거절과 함께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거. 청약을 거절과 함께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뒷장에 넘어가서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승낙 여부는 자유이며 청약자에 대한 회답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 참 잘 나와요. 이달 말까지 확답이 없으면은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달 말이 지났어요. 확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승낙의 효력이 안 생겨요. 승낙은 자유라는 거. 승낙은 청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문제 잘 나와요. 뭔 뜻인지 알겠죠? 자, 연착된 승낙이다. 통상적인 연착. 자, 늦게 승낙을 발송을 하다 보니까 승낙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도달이 됐어. 이걸 통상적인 연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 이건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오죠? 그렇지만 비통상적인 연착, 이걸 가로쳐놓고 사고에 의한 연착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편 사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월 5일 날 청약의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을에게 10월 7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근데 편지를 뜯어보니까 10월 2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고 기간을 정해줬어. 그러면 이틀 거리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15일 날 승낙을 발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21일이 돼갖고 도달이 됐네. 그러면 통상적인 제대로 갔으면은 이틀 만에 갈 거리야. 근데 승낙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달이 됐죠?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해요. 우편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사고에 의해서 이 승낙의 연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착이 됐을 때 연착됐다는 건 갑은 알아. 왜? 갑이 받아봤으니까. 근데 우편 소인이 찍힌 것이 15일이니까. 그런데 을은 모르잖아요. 그 안에 도달한지만 알지. 이렇게 늦게 도달한지는 몰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은,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죠.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와 통지 안 한 경우가 나눠지죠. 통지를 안 한 경우. 연착 통지를 했으면은 이건 연착된 승낙이니까 계약은 불성립돼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지 승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약자가 다시 승낙하지 않는 한은 계약은 불성립돼요. 그렇지만 연착 통지를 안 했다라고 나오죠?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저 안에 도달한 것으로 봐요. 10월 20일 안에. 그러면 계약은 성립되죠. 승낙의 발송 시에 성립되죠.
연착륙 통지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로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잘 밑에 줄에 연착륙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써있죠? 그럼 만약에 연착륙 통지를 했다면은 계약은 불성립되는 거죠. 오케이? 안 했을 때는 계약은 성립된다는 거. 453페이지. 계약의 성립 시기. 대화자 간에서는 승낙의 도달 시에 성립되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발송 시에 성립되죠. 거기 발신주의다 써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발송 시에 성립된다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여기 잘 밑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죠. 청약과 승낙은 다 정리했죠. 교차 청약은 우연찮게 양청약이 딱 맞아버리는 거. 이거 사갈래 했더니 저쪽에서 봐도 보고 사겠다 한 게 아니라 나한테 $8라고 이 청약의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또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저쪽도 청약이고 이쪽도 청약이고 양청약이 내용이 딱 합치됐으면은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됩니다. 거기 계약의 성립 시기만 밑줄 치면 돼요. 455페이지에 2번에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2번의 첫 번째 줄.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나중에 청약이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도달 시기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도달한 청약의 도달 시점이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거든요. 그때 성립된다.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는 말과 나중에 도달한 청약의 도달 시점에서 성립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 똑같은 시점을 가리킨다는 거. 의사실현행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뭐냐.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는데 승낙으로 대신하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만 갖고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계약 성립 시기만 밑줄 쳐놓으면 되죠.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청약자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청약자가 몰라도 돼요.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여러분들 진열장에 책이 꽂혀 있어요. 그 서점은 할인 매장이 아니고 정가대로 파는 서점이에요. 그러면 책이 꽂혀 있는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확정적인 청약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책 정가 2만 원 써 있어. 그럼 2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이죠, 그게. 근데 그걸 뽑아서 카운터에 갖고 나왔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그 진열장에서 뽑아서 책을 보면서 책 뚜껑에다 자기 이름을 써버리네. 그러면 이름 쓰는 행위 속에는 이 책을 사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실현되고 있죠. 그러면 서점 주인이 그걸 발견했을 때 성립돼요. 이름 쓸 때 성립돼요. 이름 쓸 때. 서점 주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 승낙으로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계약은 성립된다는 거. 그걸 의사실현이라고 그래요. 계약 체결상하고 하실 책임이다. 자, 이거 좀 또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 체결상하고 하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적용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에 저 속초 앞바다에 있는 통나무 별장이야. 별장. 근데 이번에 4월 10일 날, 이번에 산불이 언제 났지? 4월 5일 날 났죠? 4월 5일 날 산불이 나서 이 별장이 다 소실돼 버렸어. 전소돼 버렸어. 다 타버렸어. 이번에 뭐 300 몇 채가 탔잖아요. 그렇죠? 펜션 뭐 이런 다 타버렸죠. 특히 목조 건물 같은 거 엄청 잘 타죠. 다 타버렸는데 4월 7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되네. 그러면 이미 이 별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없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없는 걸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까, 불가능한 걸 맺었으니까 무효죠. 무효인데 재밌는 것은 이자가 채무자죠. 갑이 이 별장을 넘겨줄 채무자죠. 채무자하고 고의과실이 있네. 고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 하나 잘못이 있어.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에요. 선의만 갖고는 안 돼.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 이건 이렇게 한꺼번에.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의이면서 무과실. 몰랐고 별장이 다 타버렸다는 걸 몰랐고도 모르는데 잘못도 없어. 그러면서 계약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잘못이 있는 자한테 잘못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의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실익배상이죠. 이 실익배상인데 믿었다는 게 실리잖아요.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죠. 이행을 받았으면 얻게 된 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계약이 불성립됐어요. 계약 교섭 단계, 준비 단계죠. 교섭 또는 준비 단계상에서. 그러면 준비 단계라는 것은 성립된 거예요. 아직 성립 전이란 얘기예요. 성립 전. 계약의 성립 전에 일방의 중도 부당 파기, 부당하게 파기가 됐어. 계약이. 그럼으로써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 계약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된다.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결 내렸죠. 자, 이 네 가지만 알면은 땡인데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이거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하고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이면서 무과실이 한다. 선의이면서 무과실. 자, 우리 책을 볼까요?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이다 해서요. 우리 의의를 보니까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상대방이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하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자,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이 한정돼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457페이지 요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한다. 거기 색칠해야죠. 1번. 이 네 가지만 밑줄 치면 되니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래서 계약은 무효죠. 무효. 그 무효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무효죠. 그 다음에 2번. 이 일방의 악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 거기 또는에다 동그라미 쳐줘. 악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무과실.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 그렇죠? 무과실이야만이 또 손해가 발생해야죠. 효과의 두 번째 줄에 실익배상해야 한다. 실익. 유효할 것으로 믿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상에서 들어갔던 비용 배상을 실익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이행이익, 전매 차익을 넘지 못한다. 실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여기 실익배상인데 이건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뒷장에 넘어가서 확대 적용 문제다 해갖고요. 계약 교섭상의 일방의 부당 파기. 이건 우리 다수설에서는 계약 체결사하고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판례만 알으면 돼요. 다수설은 안 나와. 판례는 계약 체결사하고 과실 책임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거기 1번의 두 번째 줄.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로 보고 있다 써 있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실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밑에 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는 제일 밑에 줄에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여기는 지금 불능이라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됐으니까 무효 문제잖아요. 계약이 아예 체결된 바가 없어. 그러면 계약
체결상호 과실책임 문제다. 그건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돼.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는 아예 계약 체결상호 과실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우리 뒤에 있는 문제 좀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10분간 쉴까요?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가끔 여러분들 활용하면 좋죠. 자, 여기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550페이지 5번. 550페이지 5번 찾았어요?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처리 후 자유를 유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죠. 유보했으면은 처리할 수 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그 기간까지만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죠. 자, 3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은 또 잃는 거고 상실되는 거고. 4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은 성립되는 거죠. 5번.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했어요. 그러면 청약을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그러면 5번도 맞고 1번만이 틀렸네요. 자, 이래서 우리가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해갖고 이건 조금 쉬었다가 동시행항변권을 중심으로 또 정리해 나갑시다. 좀 쉬었다.